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가 문맹률이 되게 적은 나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또 이제 문장을 이해하는 이 문해력은 별로 안 좋다라고 하니 실제로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 주셨듯이 문맹률은 굉장히 OECD 국가 중에서 굉장히 낮은 데 비해서 문해력은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글자는 읽는데 글자의 의미가 뭔지를 이해하는 문해력은 굉장히,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아지더라고요. 아, 오히려요? 오히려 젊은 사람보다 정말 나도 그거 뭐 놀랐어요. 젊은 사람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문해력이 훨씬 더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미식가. 그러면 그 미식가야, 미자는 만미자일까요? 아름다울 미자일까요? 느낌상 만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하지만 네, 아닌 거죠. 아름다울 미자인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저와 네. 제 친구는 2살 터울입니다. 네, 2살. 터울이라는 말은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뱃속에서 나온 자매나 형제끼리만 쓰는 거예요. 터울. 그러니까 저와 신랑은 2살 터울이면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비너증에 해당하고 문해력이 떨어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저희 남편은 금융가에 잘 나가는 재원입니다. 이 재자를 보세요. 거기 계집여자가 들어있거든요. 여자들한테만 쓰는 단어예요, 재원은. 실제적으로 생각보다 저희가 그 의미를 잘 모르고 그냥 들어봤고 왠지 이게 그 단어가 지금 상황에 맞을 것 같으니까 그냥 그렇죠. 익숙하게 쓰는 단어들이 그렇게 상당히 쓰는, 많은 부분이네요. 네, 그렇게 쓰는데 이제 문맥에 따라서 또 우리나라 말이 또 고맥락 언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어머니한테, 시어머니한테 전화했어, 명절 때.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애야, 뭐 코로나도 그런데 오지 마라. 그러면 그 며느리가 그거 듣고 안 가면 어떻게 될까요? 오지 마라 그랬어. 안 가면 이제 또 남편은 뭐 혼나는 거죠. 어른 말씀 또 잘 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밤 12시가 됐는데 내 아들이 안 들어와. 그러면 너 어디야? 그럼 영어로 번역하면 Where are you가 아니거든요. 너 어디야? 라고 물어본 그 언어의 의미는 지금 너 어디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왜 안 들어와? 왜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멋모르고 영어 잘한다는 사람이 Where are you라고 번역해 놓으면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이 진짜 고맥락 언어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말은. 그러니까 전라도 사투리 중에 전라도인가요? 광주인가 거기서 왜 거시기. 네네네네. 야, 뭐 먹을까? 거시기 먹어야지. 그냥 그 그렇죠? 하나로 되게 여러 가지 의미를 그렇죠. 쓸 수가 있습니다. 거시기 먹어야 되는데 그럼 어디로 갈까? 거시기로 가야지. 어떻게 갈까? 거시기 타고 가야지. 그래서 황산벌 영화에 보면 거시기가 막 한 5번 나오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에 5번째까지 거시기가 뭘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소통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우리나라 말이. 그럼 이렇게 이런 서로 이렇게 그 문해력이 안 맞고 서로 이해를 못하는 게 이런 부분들이 좀 소통의 불일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더 연결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소통의 이제 문맥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통이라는 것은 그 문맥에서 저분이 이야기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상황에 관계없이 그냥 객관화되고 표준화된 언어를 갖고 소통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화가 났을 때 소통하는 게 있고, 그죠? 기분이 좋았을 때 그 맥락에서 소통하는 게 있고, 던지는 맥락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거기에 이렇게 화를 내거나 이런 경우 소통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 소통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어떤 테크닉,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소통은 단어와 관련된 체험의 반경과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사회자님은 막걸리는 언제 땡기세요? 막걸리 땡기는 날.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네. 막걸리 안주는 뭐 드세요? 파전. 파전. 네. 막걸리를 어디 갔다 오다가 드세요? 산에. 왜 이렇게 됐냐면 막걸리를 늘 틀에 박힌 방식으로 마시잖아요. 비 오는 날. 옆에는 안주, 파전, 등산. 그러니까 막걸리하고 얘가 항상 붙어 다니잖아요. 이게 언어적인 점성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뭐 생각하면 착 달라붙어. 귀뚜라미는 어떻게 울어요? 귀뚤귀뚤. 매미는. 맴. 이렇게 이제 언어가 틀에 박혀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막걸리와 관련된 새로운 연상세계를 만들려면, 그러니까 소통은 단어와 관련된 연상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네? 막걸리 그러면 이제 비 오는 날 마시지 말고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한 3병 마시는 거야. 3병을 마시고 취해가지고 회사를 못 갔던 이런 아픔이 있으면 막걸리와 세계 최초로 새벽이 연결되는 이런 연상세계가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자기 경험을 더 붙여서 남들과 다른.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게 소통이 안 되면서 이게 그냥 웃어 넘기고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화가 쌓이고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이렇게 불화가 생길 수 있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이제 크게 호통을 치잖아요. 나는 A라는 의도로 얘기했는데 상대방은 B라는 의도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의도와 의중이 만나야 의사소통이 되는데
의도는 이런데 저 사람 의중 속에는 다른 게 또 들어있고 그러니까 이제 의사소통이 안 되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호통을 치고 불통되고 우라통이 터지고 분통이 터지고 이게 통자가 이제 소통 통자 통할 통자가 아니라 아플 통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통이 막히는 순간부터 이제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고 특히 이제 신구 세대 간에 MZ 세대와 또 우리 세대 간에 네. 또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관련된 행동 반경이나 체험의 깊이와 넓이와 예를 들면 우리 사회자님 저 아파트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파트 떠오르는 단어. 갖고 싶다. 갖고 싶다. 몇 평짜리냐? 강남에 있냐? 강북에 있냐? 혹시 아파트 그러면 윤수일은 안 떠오르시죠? 떠오르고 싶지 않습니다. 그걸 눈치채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윤수일 알면 안다는 얘기는 이제 어느 정도 연식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이제 아파트 그러면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그 구릿빛 벽돌 날르는 사람들 얼굴이 떠올라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로 벽돌을 날라봤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아파트라는 단어를 가지고 소통을 하는데 서로가 이렇게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파트와 관련된 내 체험의 깊이와 넓이가 다 다른 거예요. 네? 그러면 요즘 아이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릿고개 이런 거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르죠. 모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보릿고개라와 가난과 관련된 소통을 하는데 전혀 그런 세계를 경험해보자 하는 그 MZ 세대든 누구 우리보다 나이가 어린 세대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아날로그가 된 사람들하고 그래서 소통을 자꾸 기법이나 테크닉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신발을 바꿔 신어야 돼요. 신발을 바꿔 신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이렇게 열십자를 보여주고 이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산부인과 의사한테. 네. 산부인과 의사는 열십자라는 상징기호를 보고 뭐라고 읽어낼까요? 열십자. 병원? 병원 배꼽. 배꼽. 산부인과 의사는 배꼽을 많이 보잖아요. 응? 목사님은? 십자가? 십자가. 그다음에 의사는 뭐 적십자나 네. 녹십자. 네. 그다음에 교통경찰은 사거리. 자, 그럼 이 사람 다 모아놓고 이 상징기호 열십자를 보여주고 뭔지 소통하라고 하면 저마다 같은 의미로 소통을 할까요? 다르겠죠. 다르게. 경험치와 체험이 다르니까.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어라는 게 이게 콩깍지처럼 세상을 내다보는 이렇게 렌즈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쉽게 예를 들면 산부인과 의사가 이 열십자를 보고 교통경찰처럼 사거리로 해석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거든요. 가능성은 딱 하나가 있어요. 하나. 산부인과 의원이 병원을 휴업하고 교통경찰 신발을 바꿔 신어. 사거리에 가서 교통정리를 직접 해보면 그때부터 열십자가 배꼽으로 안 보이고 사거리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통경찰과 산부인과 의사는 열십자를 가지고 사거리로 서로 이제 공감되는 거죠. 공감대가 형성되고 연상세계가 비슷해지고 그러면서 소통의 활로가 팍 트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소통의 문제는 경험의 문제이고 연상세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게 신발을 바꿔 신는다는 건 어떻게 또 한편으로는 안경을 서로 바꿔 쓴다라고도 또 이렇게 그렇죠. 맥락이 통할 안경을 수도 바꿔 있겠네요. 쓰는 거고 소위 말하는 이제 역지사지라는 말을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하는데 역지사지는 머리의 언어가 아니에요. 그건 몸의 언어입니다. 진짜로 내가 그 사람처럼 입장 바꿔가지고 행동해보지 않는 이상 느낌이 오지 않아요. 지금 또 최근에 보면은 저도 이제 기사나 이런 걸 또 보면은 그 무대력이나 이런 여러 가지 비너증과 관련돼서 사례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네. 서로 이제 이해하는 폭이 달라서 네네. 뭐 예를 들어서 카톡을 보시면 이제 금일까지 과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금일이 금요일이냐 금요일 아니냐 왜 지금 내라고 하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이제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뜻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게 이제 일상생활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부분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런 단어가 이제 특히 우리말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한자어로 된 단어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자주 쓰는 언어 이유 중에 하나가 사고를 당해봐야 사고가 바뀐다.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사고를 당하면 생각지도 못한 사고의 지도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고는 언제 바뀌냐면 뜻하지 않은 사고를 내가 당했을 때 그때 많이 깨닫게 되거든요. 책을 읽고 사고도 바뀌지만 그러니까 이게 한자가 동음 이의어가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걸 모르면 소통이 무슨 의미인지 뜻을 모르니까 안 되는 거죠. 네. 지금 저희가 헷갈리는 그 날짜형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저 자길, 명일 이거 몰랐습니다. 네, 자길이 이제 어제 작자거든요. 한자로 어제 작자. 예. 금일, 이길, 이골까지는 알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저 또한 만약에 누군가 다른 분이 저한테 자길 뭐 잘 들어갔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 또한 이게 무슨 말이지? 그렇죠. 알아들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저런 말을 의도적으로 옛날 말이기도 하고 이제 구어체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자기를 어제로 쓰자. 이런 이제 일면에 저는 또 뜻있는 그런 주장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자어가 무조건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한자어 중에 사어, 죽은 단어가 많거든요. 시대가 바뀌면서 언어가 교체가 되거든요. 네. 그런 단어가 꽤나 있어요. 한자어인데 우리말이었었는데 안 써가지고 이렇게 사장된 단어들. 그런 단어를 굳이 일상 언어에 끄집어내가지고 쓰면 저는 그런 것도 좀 지양해야 될 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지만 또 네.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언어는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래도 잘 알고 있어야지. 알고 있어야 되고 모르면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네요. 저 단어 정도는 또 우리가 또 저장을 해서 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언어 공부를 의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언어 공부를 의도적으로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맞아요. 영어 단어나 외국어는 그렇게 열심히 외우는데 우리말을 공부를 안 하거든요. 저는 진짜 작가이기도 하지만 강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생각은 다 바깥으로 나갈 때 생각의 옷을 입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어가 생각의 옷인 거예요. 네? 똑같은 생각인데 어떤 옷을 입고 나가는지에 따라서 사람들 임팩트가 완전히 다르게 다가갈 수 있거든요. 네. 네, 또 하나의 더 사례를 보면 8월 17일 임시공휴 확정, 뭐 광복절부터 사흘 연휴 요거에 대한 또 이제 댓글이 아니 15, 16, 17, 3일인데 무슨 사흘이나 그러냐. 근데 그게 한 분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그 이어서 그래 지금 3일인데 뭐야. 사흘이라고 그랬냐. 왜 사흘이라고 그래. 이런 지금 댓글들이 서로 이렇게 막 나오는 게 저런 건 저건 정말 어처구니 없는 현상인 거죠. 근데 네. 실제로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인데 저걸로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사흘. 왜 3일을 사흘이라고 얘기하냐. 네. 그거는 그 말 자체가 헷갈리게 만든 거 아니냐.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저게 실제로 뭐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연령대가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만큼 그런 게 좀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게 네. 현실에서 보여지는 것 같아요. 언어 얘기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드리면 그 언어는 일종의 코드거든요. 코드. 문화적 코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흘이 왜 그러냐 이게 아니라 그냥 사흘이 3일인 거예요. 예를 들면. 네?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빨간 신호등은 멈춤. 이렇게 합의를 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왜 빨간 신호등은 멈춰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 문화적으로 이렇게 합의를 한 코드가 나도 몰래 내 몸속에 이렇게 각인이 되는 그냥 거예요. 받아들여야 된다. 네, 그래서 언어를 다른 말로 또 문신이라고 그래요. 언어는 나도 모르게 내 몸에 각인되는 문신. 또 언어는 비늘이라고 그래요. 물고기가 어떤 물에서 살았는지를 물고기 비늘을 보면 그 물고기의 삶을 볼 수 있으지 사람도 나도 모르게 언어의 비늘이 이렇게 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바꾸는 방법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어를 바꾸면 언어의 비늘이 이렇게 바뀌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인 거죠. 네. 요즘 또 특히나 예전보다 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영상이나 유튜브나 이런 거를 좀 많이 보게 되고 뭐 종이책이나 신문 이런 걸 아무래도 좀 잘 안 보게 되잖아요. 네네. 그 영상 이런 걸 또 많이 접하게 되면서 이러한 현상이 좀 더 심해지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아이러니하게 제 책을 가지고 유튜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500페이지 되는 책을 누군가가 이렇게 유튜브에 5분짜리로 요약해서 올려놓은 영상을 보는 친구하고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를 이렇게 텍스트로 읽어내는 사람하고의 사고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영상을 볼 때는 내가 초집중해가지고 이렇게 안 봐도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책은 의미의 껍질을 파고 들어가지고 이렇게 집중해서 봐야 내 책 머릿속에 뇌회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 메리안 울프라는 사람이 쓴 다시 책으로라는 책에 보면 인류가 책 읽는 뇌회로를 만드는데 수천 년이 걸렸대요. 뇌에다가. 근데 이게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책을 너무나 안 읽으니까 텍스트북, 그러니까 이제 책 읽는 뇌회로가 이 머릿속에서 지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최대 문명적 위기는 앞으로 사람이 책을 못 읽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읽고 이렇게 해석하고 이 후디업으로 들어온 정보를 전두엽으로 보내가지고 이렇게 비교하고 따져보고 분석해보고 그걸 막 이렇게 쓰고 그러는 사고 기능이 없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용불용설에 의해서 기능적으로 퇴화가 돼버리는 거죠. 일반 종이책보다는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뭐 디지털로 전자책. 네, 전자책이나 이북이나 이런 걸 또 많이 읽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라도 좀 읽으면 네, 좀 다른가요? 종이책 읽을 때하고? 맞습니다. 전자책이라도 읽으면 다행이지만요. 좋지만 전자책과 종이책의 가장 심각한 차이를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일본의 작가 중에 우찌다 다츠루라는 사람이 어느 책에서 그걸 라면 먹는 거에 비유를 해놨더라고요. 자, 예를 들면 깜깜한 밤에 라면을 먹을 때하고 이렇게 밝은 데서 라면을 먹을 때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밝을 때가 아무래도 시각적으로도 더 있으니까 더 맛있게 잘 먹는 그렇죠. 것 예를 들면 하나 한 젓가락 먹고 얼마나 남았는지 맞아요. 여기 소고기 한 점이 있으니까 이거는 아껴 먹어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라면을 먹는데 이게 깜깜한 데서 라면을 먹으면 그런 거 구분 없이 그냥 먹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자책은 깜깜한 밤에 라면을 먹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종이책을 읽으면 얼마나 읽었는지 손으로 다가오는 무게감, 그다음에 종이가 주는 질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읽고 있는 나를 기다리는 또 다른 나가 저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렇게 만나는 과정으로 막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무게감이 다르잖아요. 이만큼 읽었으니 앞쪽이 더 무거우니까 이제 요만큼 읽어야 돼. 이런 맞아요. 그럼 조금 계산들이- 남았으니까 그래 좀 더 그렇죠. 마무리 네. 지어볼까? 막 이런 생각이 들긴 하죠. 전자책은 이제 그게 아닌 거죠. 무게감이나 질감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도 역시 아날로그라서 자꾸 이렇게 종이책에다 막 이렇게 낙서하고 손으로 쓰고 이렇게 해야 책을 읽은 것 같지. 전자책에다 이렇게 뭐 낙서하면 그 촉감이 약간 그렇죠, 다르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그걸 이해하는 폭이나 이런 부분은 확실히 또 종이책이. 종이 신문하고 디지털 신문을 비교해 보면요, 종이 신문은 입체감이거든요. 읽고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는데 디지털 신문은 클릭하면 평면이 보이잖아요. 네. 저 뒤로 가려면 또 다시 가다가 또 나 눌러달라고 잘못 눌렀다가 또 3,000%로 빠지기도 하고 온갖 광고판에 그냥 머리가 혼란스럽고 거의 집중이 안 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책에다가 구글의 업의 본질을 구글, 산만함을 파는 회사가 구글이라는 거예요. 자, 디지털 텍스트를 놓고 한 5분, 10분씩 이렇게 깊이 사색하는 사람 보셨나요? 아니요, 왜냐면 중간에 자꾸 뭐가 막 광고나 이런 게 뜨니까 네. 저도 모르게 그걸 이제 클릭해서 이건 이제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F자형 읽기라고 그러는데 F자형 읽기. 위에 두세 줄 읽고 밑으로 쭉 내려가요. 그리고 다음 장 보고 또 위에 두세 줄 읽고 밑으로 쭉 내려가고. F자형 읽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글은 페이지를 빨리 넘겨야 페이지 뷰대로 광고 수입을 벌 수 있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구글은 이걸 빨리 넘기게 만드는 회사라는 거예요. 여기 놓고 자꾸 사색을 하면 구글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게 이 광고 뷰가 안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구글이 산만함을 파는 회사. 실제적으로 저도 어떠한 뭐 그 핸드폰으로 뭐 글을 볼 때 아니면 뭐 인스타나 아니면 블로그에 있는 글을 볼 때 글이 길면 일단 딱 순간 이렇게 안 보게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가물이 딱 뭔가 밑으로 내려가서 다음 장으로 넘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읽는 게 아니라 훑어보고 대충 보니까 이제 내 몸속에도 대충이라는 해충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대충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깊이 읽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제 책에다 굉장히 강조했는데 깊이 읽기를 하지 않으면 그 저자의 생각들을 의미들을 잘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문해력 부족한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나눴는데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이게 영향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제 문해력의 문제는 개인이 못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잠깐 서두에 언급을 하셨듯이 뭔가 이 문명을 창조하는 사람들의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 중에 하나는 개념어를 깊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의 예를 들면 철학자 들레지라는 사람이 아장스망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개념어를. 아장스망을 영어로 번역하면 arrangement라는 뜻이거든요. 네. 배치. 자, 그러면 배치. 예, 한 사람이 회식을 해가지고 일찍 끝났어. 집에 갔어요. 남편이. 집에 갔는데 1번 집에 집사람이 있다. 이거는 이제 집에 집사람이 배치되어 있는 거니까 아장스망이 안 바뀐 거죠. 자, 2번 집에 갔는데 집사람이 없어. 그러면 집과 집사람이 있어야 되는 게 아장스망인데 집사람이 없으니까 네. 아장스망이 깨진 거죠. 자, 그럼 남편은 1번 집에 집사람이 있을 때 집사람을 더 많이 생각할까요? 집사람이 없을 때 더 많이 생각할까요? 없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 이렇게 하나의 개념어를 알면 그 개념어가 품고 있는 세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모르는 단어만큼 내가 모르는 세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의 단어를 알고 있으면 그 단어가 품고 있는 세계가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단어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소통을 하면 모르던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인식의 지평과 깊이를 넓힐 수 있는 소통과 담론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이제 그냥 틀에 박힌 언어를 계속 주고받고 그러다가 이제 감정이 상하면 이제 그 욕을 막 하기 시작하고 언어가 이제 바꿀 수 있는 단어가 별로 없어요.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분기점의 다양화라는 용어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책상 위에 책이 이렇게 가로쳐 있어요. 책상 위에 책이 가로. 여기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책상 위에 책이 있다? 놓여 있다? 네. 자, 그래서 책상 위에 책이 있다, 놓여 있다. 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언어가 이만큼 부실한 거고 책을 많이 읽지 않았다라는 반증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거기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예를 들면 책상 위에 책이 나를 봐달라고 3일째 아우성을 치고 있다. 그럼 재밌잖아요. 책상
책상 위에 책이 지금 책상과 3시간째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얼마든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게 안 되니까 그 공동체, 연대가 아예 언어적 빈곤증, 어떤 사고의 가난함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더 넓게 해석하면 사회적인 공동체의 어떤 문명의 실종 이런 것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다면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좀 만약에 해결을 하려면 어떤 부분, 어떻게 좀 노력을 개인적으로 해야 할 수 있을까요? 서로 이제 살아온 그 삶의 행동 반경, 그다음에 배경, 그다음에 깊이, 넓이, 갖고 있는 인식, 관심, 지향하는 가치관 이런 것 다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예를 들면 모든 사람, 모든 분야에 능통할 수는 없어요. 전문 분야가 너무 그렇죠, 많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때 내가 모든 사람과 소통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자세를 낮추고 나이의 모든 사람한테 내가 배울 수 있는 나의 스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극단적으로 나한테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내가 너라는 사람을 다시 꼴도 보기 싫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나는 너로부터 많은 걸 배웠다. 그걸 전문 용어로 반면교사. 그러니까 뭐 상처를 주는 사람도 그렇게 나는 저렇게 하면 상처를 주는구나.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거.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굉장히 기쁜 삶의 어떤 행복을 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그런 걸 배우게 되고. 그래서 이런 걸 다 저는 나이의 모든 사람이 스승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오히려 소통의 문제도 조금 더 이렇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네.